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요즘 주택시장이 하락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물건을 가져오셔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주택을 잘 보지 않으시고 상가나 토지 쪽으로 많이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회원님이 가져오신 물건도 과연 좋은 물건인지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좋은 부지라고 가져오신 물건은 2022 타경 5644번 사건 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에 소재 있고요. 임야입니다. 토지의 면적은 약 4,000평 정도 되네요. 토지만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22억이었는데 22억에서 1회, 2회, 3회, 4회 유찰돼서 감정가의 24%인 5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무척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자, 회원님께서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저에게 은밀히 제안하신 내용은 바로 공동 개발을 하자였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저희의 해당 목적물이 나오고요. 광주시청이 우측으로 보입니다. 동쪽으로 광주시청하고 거리가 약 2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지지 않았고요. 스카이뷰로 보니까 주변은 다 뭔가 건물들이 잔뜩 들어와 있네요. 좌측으로 골프장이 보이기는 하는데 우측으로 화면을 키워보니까 지붕만 봐서는 빌라로 보이는 물건들이 보이고요. 이 빌라 밀집 지역에 아파트도 보입니다. 자,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임야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뭐 상당히 좋은 토지로 보이고요. 현재 보이는 화면으로 봐서는 위에가 나무가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개발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야라 그래서 개발하는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토목공사를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희의 대지를 보니까 도로 쪽에 붙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보이는데 동쪽으로 위치한 곳을 보니까 빌라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요. 로드뷰상으로 보니까 이렇게 산을 등지고 빌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빌라 밀집 지역으로 보이고 이렇게 빈 땅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빌라들이 들어선 걸로 봐서는 충분하게 이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빌라가 잔뜩 지어진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부터 저희의 경매 목적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목현동 산 205번지가 우측으로 보이게 됩니다. 보니까 뭐 토목공사를 하려고 여러 배관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땅도 많이 토목공사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가 좀 심하지 않나 라고 걱정이 되는데, 자, 이쪽으로 둘러서 보면은 다들 이렇게 산을 등지고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옆에 건축한 사례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저희도 이런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건축이 가능한지 봐야 되니까 저희가 V월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공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V월드 지도로 들어와서 저희의 목적물이 보이시죠? 저희의 목적물 보니까 토목을 더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많이 깎아놨네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까 저희가 로드뷰로 봤던 빌라들이 보이는데요. 이것 또한 산을 등지고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사도가 어떠한지 한번 느낌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쪽에 주택을 안 칠 것 같은 자리가 한 단, 두 단 정도가 보이고 많이 보면은 이쪽까지 해서 3단까지 조금 준 모양이 보이는데 여기까지는 건축이 좀 힘들더라도 두 단 정도는 건축이 가능하게 토목 중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보시면 옆에도 산을 등지고 건축을 해놨죠. 그래서 경사도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입니다. 다시 경매 정보지로 들어와서 현재 가격으로 땅 면적을 한번 추산을 해보니까 감정가일 때는 평당 55만원 거리였는데 4분의 1 가격으로 떨어져서 현대 최저가가 24%다 보니까 13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빌라를 멋있게 지을 수 있는 땅이 평당 13만원이에요. 제가 대략 저 지역의 가격을 아는데 한 평당 300만원 정도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3만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와 있고 이미 토목공사를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곳에 만약 주택을 저희가 짓는다면 충분히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토지의 가치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니까 토지의 가치, 즉 토지의 계급장을 봐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에 들어와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여기에서 계급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토지의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봐야 되는 겁니다. 용도 지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보전관리지역이 어느 정도의 계급이다 라고 바로 아셔야 돼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의 용도 지역은 크게 4개로 나뉘어진다 라고 이야기해드렸고, 그 4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크게 4개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 싶은 토지 용도는 보전관리지역이었죠. 아래쪽에 있는 관리지역 중에 하나인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지역 3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건 계획관리지역이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50에서 100%까지 가능하나,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 중에서 보전이 필요하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다 라고 되어 있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보전관리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여기 써져 있죠? 보전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은 가능하나 가능하면 보전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50에서 80으로 생산관리하고 비슷하고 계획관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할 수 있는 용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용어만 딱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개발이 가능하나 제한적일 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런데 이상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니 보전관리지역에 개발은 가능한데 가능하면 보전하라라고 해놓고 주변을 보니까 건물들이 넓고 높게 지어놨어요. 개발을 많이 해놨잖아요. 임야도 많이 훼손시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라고 의문을 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의문을 가지셨으면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지도상의 지도 확대를 눌러보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저희의 경매 목적물을 포함해서 주변에 지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지적도를 포함해서 색깔들이 표시되어 있죠. 자, 어디는 파란색이 되어 있고, 어디는 하늘색, 어디는 녹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측에 이 지도상에 해당하는 것들이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획관리를 한번 눌러볼까요?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저희의 토지는 산 205번지이기 때문에 저희 산 205번지의 바로 우측편 빌라로 개발된 땅들은 저희처럼 보전관리가 아닌 계획관리 지역 땅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보전관리 땅을 한번 눌러볼까요? 보전관리 눌러보니까 저희의 임야를 포함해서 길가 쪽으로는 보전관리로 보이는 땅이 우리 땅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나머지는 다 계획관리예요. 도로변 주변으로는. 그리고 다른 땅들의 보전관리 지역들이 보이는데, 이 땅들은 위성으로 눌러보니까 보이시나요? 자, 여기 산 271번지나 아니면 산 201번지나 보면은 개발들이 안 되어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보전관리 지역 땅들은 개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유일하게 산 205번지, 저희의 토지만 개발을 저렇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전관리 지역은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이 가능하냐를 여러분들이 파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으로 들어와서 보전관리 지역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보전관리 지역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눌러볼 수 있는 거 눌러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보전관리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도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건 좋은데 굳이 이게 뭐였지? 라고 헷갈리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이 나오죠? 자, 그리고 자세히를 눌러보시면 자세히에서 보전관리 지역에서 적용받는 건축법 시행령,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들이 다 망라돼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용지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고 못하고 어떤 법을 적용받는지 읽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읽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사항은 큰 거부터 보시면 돼요. 큰 거. 우선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걸로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요. 실제 우리가 해당 용지에서 적용을 받는 것은 바로 아래쪽에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해당 부분에서 어떤 건축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34조 용도 지역 안에 건축 제한이 되어 있죠. 자, 그럼 건축 제한을 보시면서 어떤 게 건축을 제한을 받는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또 별표 17번을 보니까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밝히고 있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나와요. 자, 이 건축물들을 보면 어떤 사항이 건축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자,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중고등학교, 노유자시설, 창고 중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만 해당합니다. 창고도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반 창고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송통신 무슨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원칙은 있지만 해당 목적지에 적용을 받는 건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도시계획조를 통해서 해당 목적물에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간단한 클릭 몇 번만으로 해당 목적물에 어떤 목적물을 지을 수 있고 또 적용받는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된다를 알아봤어요. 자, 그럼 다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옆에 우리가 이렇게 지을 수 있어서 흥분했다고 좋아 보이던 땅이 오른쪽에 있는 땅처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건폐율 20%, 용적률 50%를 적용받아야 되고 주택의 형태 중에서는 다세대 주택은 안 되고 단독주택만 건축이 가능했고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의 수익성이 많이 낮아지게 된 거죠. 오른쪽만큼만 지을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는데 오른쪽에 있던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어서 우리의 보존관리 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토지의 용도 지역이구나 라고를 알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짓고 좀 낮게 짓더라도 뭐 상관없잖아요. 뭐 더 멋있게 지으면 되죠. 그리고 해당 업종이 좀 제약을 받더라도 뭐 어차피 주택으로 개발할 거면 상관이 없지 라고 할 때 꼭 짚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의 해당 용지의 지목이 임야잖아요. 산지예요. 임야기 때문에 산지법에서 적용받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허가는 단순하게 몇 가지를 보고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회람을 통해서 각자 본인의 부서에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최종 건축허가의 승인이 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복합적이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조사해도 저희 회원님이 본 물건을 가져와서 오른쪽처럼 지어서 우리 돈을 좀 벌어보죠. 13만 원밖에 안 해요. 평당 13만 원이면 거저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단독주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면은 평당 13만 원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단독주택으로의 건축은 가능한지 우리 좀 더 짚어보자고요. 자, 해당 토지의 지목이 뭐라 그랬죠? 임야입니다. 자, 그러면 임야는 대한민국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농지나 산지는 중요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업 자원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모두 다 난개발해버리고 나무가 없어지면은 산사태가 날 수도 있고 공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임야를 개발할 때는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 중에 가장 먼저 검토돼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바로 경사도입니다. 경사도를 이렇게 입체 화면으로 봐서는 가파라 보이긴 하는데 이쪽에 가파라 보이는 임야도 개발이 되어 있으니 우리도 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포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시면은 이곳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자치법규로 들어가세요. 각종 지자체 조례들이 망라돼 있는데요. 검색어에서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도시계획조례가 쭉 나왔을 때 본문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제4장에 개발행위 허가 등이라고 되어 있고 개발행위 허가 등을 클릭해 보니까 이쪽에 23조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광주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어떤 기준이 있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 보시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해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자, 조건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 갖추어야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즉, 농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고 산지를 대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겠다. 그 중에 2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산지를 개발하는데 경사도가 20도가 넘어가면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은 요즘 경사도 지자체 조례를 바꿔가면서 개발을 최대한 못하게 하려고 15도 미만, 17도 미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광주시는 그나마 좀 양호하네요. 20도 미만인 토지래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죠? 저 산에 가셔서 각도기를 들고 20도가 맞는지 재보시면 돼요. 안 되겠죠. 그쵸? 우리가 경사도가 어떻게 몇 도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토지가 개발이 가능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그건 옛날 방식이고 요즘엔 저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포털 사이트로 들어와서 다드림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좀 내려보시면 임업정보 다드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업정보 다드림을 클릭을 합니다. 이 중에서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를 클릭하시고요. 좌측에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산 205번지 저희의 해당 목적물을 검색을 하시고 검색해서 나온 위치를 클릭하면 저희의 목적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사이트는 산림청에서 저희에게 산림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정보를 클릭하시면 저희의 해당 임야에 해당되는 산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 클릭하니까 적정 재배 품목, 수종, 생산 능력, 토양 정보, 산사태 여러 가지 이 임야에 대한 정보를 지금 쭉 분석 중이에요. 요즘 너무 잘 돼 있어요. 조금 기다려 보면 짜잔 하고 해당 목적지의 산지 정보가 몽땅 다 뜨게 돼요. 자, 여기에 적정 재배 품목, 최적, 여기에서 산림에서 키울 수 있는 건 산수유, 밤, 떫은감, 호두 이런 거 키우면 너무 좋대요.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요? 부경꾼 채널에서만 알려주는 꿀팁 정보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게 뭐였죠? 광주시 도시계획도로에서 경사도 20도 이하인 토지만 개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쪽에서 저희 해당 임야의 경사도가 표시됩니다. 물론 이건 대략적인 것 때문에 인허가를 밟을 땐 조금 더 세밀하게 전문가하고 이야기하셔야 되지만 한번 보니까 경사도가 35도에서 40도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뭐였죠? 경사도 20도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해당 토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부적절한 토지였다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 나온 게 21도에서 23도 정도, 조금 20도를 초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한번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입체 사진에도 보셨다시피 어디는 완만하고 어디는 경사가 급한 게 아니라 대부분 경사가 급했죠. 그 평균 경사도가 35도에서 40도라는 거예요. 이 토지를 절반 이하인 20도 미만인 경사도로 보이게 만드는 거는 글쎄요, 어떤 능력을 많이 갖추신 분이 그게 가능하게 만들지 몰라도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해당 임야는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땅이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사진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목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글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납득이 가질 않는데 우측에 있는 주택지의 대상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토목공사를 해놓으면 뭔가 이 땅들처럼 개발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목적에 따라서 이런 땅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임야를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평소에 부경꾼이 이야기하는 건 경매 물건을 접할 때 권리 분석 매우 중요하고 가격이 어떻고 시세가 어떻고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한 번 더 깊이 들어가거나 고차원적으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스토리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해당 물건 스토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2년 12월에 개인분께서 거래가액 4억 원에 해당 토지를 매입을 하셨대요. 감정가는 22억이었는데 12년도니까
충분히 저렴하게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매입을 하시면서 동시에 3억 9천만 원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어요. 120% 설정했다 본다면 3억을 조금 넘는 돈에 대출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본은 한 1억 정도 들어갔겠네요. 그리고 한 13년 3월, 6월, 14년 8월에 연달아서 추가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즉 본전 이상 들어간 돈은 다 뽑아내셨네요. 능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4억 원에 샀는데 대출을 추가로 계속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전 회수는 다 하셨네요. 그 이후로 여러 가압류들이 들어왔습니다. 뭔가의 사유로 분쟁이 있었겠죠? 결국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즉 여러 피해자가 양산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오전에 와서 상담하신 분도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신 게 누가 보기에도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땅 토목도 해놨고 옆에 보니까 같은 비슷한 경사도로 보이는데 임야에다가 기대서 건축도 멋있게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건축을 저렇게 하면 아주 가치가 높은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이 땅이 애초에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자체 확인도 해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지자체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행위를 해 놓았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들어와서 아래 추가 기재사항을 보니까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및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23조 같은 법 79조 2항에 따라서 사고임지로 등재된 토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이 땅은 사고가 터진 땅이에요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알려줄까요?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는 거죠. 해당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고 임지에서 해제가 돼야지만 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20도 미만으로 만들고 훼손된 임야를 다시 원상복구해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수목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임목을 조성하고 그리고 심의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만 사고 임지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어떻게 이 땅을 평가하고 이 땅을 해제를 시켜줄 수 있냐를 평가했을 때만, 그런 결정이 났을 때만 이게 사고임지에서 해제가 가능한 거지, 우리가 이제부터 조건을 맞췄으니까 이거 건축허가 내주세요 한다 그래서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원상복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적정 임목을 갖췄을 때도 과연 사고임지 해제가 가능한 땅인지를 짚어보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개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왜? 해당 목적물은 임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지 전용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본 땅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하지 못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이 부분을 오늘 제가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조회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 진실에 가까워지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믿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선이든 악이든 간에 잘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적용되는 건축조례가 다르고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의 경험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하고 같이 보셨던 게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다시 건축허가를 낼 때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지자체 건축조례는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부동산 공부를 하지 마셔라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외우지 마시라는 얘기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르셔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런 검색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내가 갖출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또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항들은 어떤 것인지 구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문가들 못지않게 원칙을 가지고 고차원 경매를 할 수 있다가 오늘 영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일부분은 건너뛰고 꼭 아셔야 되는 중요 사항들만 들어갔는데요. 오늘 제 채널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처럼 이런 사항들이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하고 관심을 안 갖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서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신다면 평생 따라가는 우리의 부동산이 여러분들의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